제가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봤던 최악의 상황들의 대부분은 퇴직금에서 옵니다. 이걸로 네. 주식 투자를 한 경우에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해서 손실을 확정시키고 만회 심리 작용해가지고 더 이상을 다시, 레버리지 사시고 박보미 TV. 박구미 TV. 과연 우리 양 선생님의 지금의 투자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짠 보겠습니다. 자, 첫 6개월에는 배운 대로 무지성 매수 콜렉터로서 하셨고요. 그 다음은 나만의 매매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만든 게 아니고 생기더라고요. 아,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취향에 처음 맞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6개월 동안 목돈을 가지고 샀잖아요. 네. 샀는데 나중에 이제 몇 달 지나고 보니까 너무 높은 고점인데 그때는 보통 수익 실현을 한다고 이제 지금은 알겠지만 네. 그때는 그때도 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던가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이니까 선생님께서는 차트를 보지 마라, 차트를 멀리해라 라고 하셨지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의 입장이고 저는 처음 화면을 보는 거니까 그 화면을 눈에 익혀야 되잖아요. 그 네. 시스템이나 뭐 알고리즘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자주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얼마에 샀는데 지금이 어떻게 변동이 됐고 이제 그런 걸 구경하게 되잖아요. 이때 조금만 기다리다가 조금 떨어질 때 살 걸. 이평선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뭐 단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차피 목돈을 집어넣는데 기왕이면 주기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파란색일 때 좀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기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네. 경험이 좀 쌓였고 사실 주식이 항상 그래요. 그리고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원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네네. 이거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자리 잡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정도는 차트를 조금 자주 봤고 다른 분들은 어떤지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많이 구경도 하고 이랬던 거 봤고 파는 거는 잘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자, 안 사는 팔아요. 거는 기술이고 네. 파는 거는 예술이라고 하니까요. 네. 저는 그냥 그래서 핸드폰에 제가 이제 증권회사가 2개가 있거든요. 저는 수업할 때 계좌를 열었잖아요. 네. 작년 이전 거 이런 수입이 없고 그냥 올해 1년의 수익인 거예요. 계좌 수익이. 그래서 매일매일의 수익을 그냥 적었습니다. 미래에서 지금 수익 난 게 300이다. 한 투에서 100만 원이다. 그럼 그걸 적어서 그 합계를 적어놔요. 매일. 아, 실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잔고를 캘린더에다 그냥 매일 적으셨군요. 적기만 했어요. 야, 이건 좀 특이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핸드폰 캘린더거든요. 여기 초록색이 그 수익을 적어 놓은 거예요. 한 달을 이렇게 보면 지금 4월 첫 주부터 30일까지의 이 초록색이에요. 이게 그 막연하게 이 수익금의 추이를 볼 수 있는 거군요. 네네네. 이게 계속 이렇게만 봐도. 네, 그래서 제가 살 때 괜찮은 6개월이 거네. 지나서는 어떻게 네. 했냐면 4월 7일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 폭락장 7일이죠. 그때가 뭐냐면 4월 2일 날 1,001만 원이었다가 840이었다가 780이었다가 이날 497만 원 떴잖아요. 아. 4월 7일. 수익금이 반으로 줄었군요. 예, 그래서 이때 대비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야 된다. 폭락장이다. 잘하셨습니다. 800만 원어치 샀습니다. 오.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게 또 네, 보이군요. 그리고 나서 4월 30일 날 다시 1,172만 원으로 그 달에 그냥 더 크게 올라갔네요. 네, 이런 비슷한 경험을 작년 네. 8월 5일 서킷 브레이크 엔캡 청산될 때도 네. 난리 났었으니까요. 그때도 이런 곡선이었습니다. 갑자기 떨어져서 700만 원어치 샀습니다. 이때. 하는 시점을 잡게 된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왜 그 선생님께서 시트 주셨잖아요. 네. 그거는 자꾸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오히려 그냥 딱 금액만 적어놓고 금액이 많이 높게 찍힌 날은 만약에 팔게 되면 팔고 그다음에 많이 하락한 날 좀 특이하게 하락한 시점이 보이면 그때 할까? 이렇게. 오,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결같이 그렇게 좀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시장을 맞출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한낱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은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엮여서 만들어지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예측해 절대 맞출 수 없거든요. 네네. 근데 맞출 수 있을 때가 간혹 있는 게 그럴 음. 때이거든요. 왜냐면 이 시장의 힘이라는 건 인류의 힘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시장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의 시장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전제를 깔고 가다 보면 이렇게 순간순간 움푹 패이는 그 시점 하나하나가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느껴지게 되죠. 그러면 어찌 보면 살 때 이런 규칙을 찾으신 거군요. 아, 나는 폭락할 때만 사겠다. 네, 맞아요. 폭락할 때 사자. 너무 좋습니다. 어차피 전 기다릴 수 있으니까. 네. 55년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지금 한두 달 좀 기다리는 거 할 수 네. 있다. 네. 파는 건 아직 어려워서 판 기억은 딱 한 번 있습니다. 4월 7일 때 사는데 너무 미국장이 많이 빠진 거예요. 네. 근데 비율대로만 샀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1년을 보니까 비율대로 사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율보다 더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름 만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을 때 다시 30% 매도했습니다. 아, 그러면 예. 어찌 보면 리밸런싱 네. 하신 거군요. 제가 그
그거를 되게 고민하고 못했거든요. 네. 리밸런싱 할 때 맨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러다가 이게 리밸런싱이죠. 봐봐요. 지금 샀던 부분이 올라오면서 네네. 너무 오버된 거잖아요, 비중이. 네네. 그만큼은 덜어내준 게 사실 리밸런싱이니까 이제 잘하신 겁니다. 팔 때 예술이잖아요. 이거를 뭐 고점에 잘 팔고 이런 거는 우리 영역은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처럼 리밸런싱입니다. 그 네. 두 번째 방법은 돈 필요할 때 파는 거. 아, 세 번째는요, 정말 사고 싶은 다른 게 생겼을 때. 이게 지금은 사고 싶은 자산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특정 자산이 심하게 폭락하거나 이럴 때가 생겨요. 그럴 때는 다른 거를 팔아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살 때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팔 때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제가 콜렉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인베스터 기질이 있네요. 약간은 있고 그 어쩌면 저번에 말씀하셨던 부집살림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채권이나 이렇게 안전자산에 가지고 있다가 폭락 이렇게 때만 나타나라. 나타났다가 또 싹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잘 찾으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콜렉터. 근데 콜렉터이려고 한다면 연금저축 IRP는 계속 담아야 돼요. 시장과 네, 상관없이 네, 네, 매크로 네. 상관없이 계속 담아야 돼요. 자, 한쪽에서는 그렇게 담고 있지만 내가 개별 주식이나 ISA 계좌나 그런 곳에서는 조금 더 인베스터적인 기질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하락했을 때 큰 자금을 가지고 와서 투여한다는 것은 일종의 두 집 차림. 너무 좋네요. 이게 제가 바라는 것들입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좀. 사람마다요. 네.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해서 네. 그 분들이 구사할 수 있는 투자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찾을 수가 없고 원래 상담을 할 때는요, 많은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걸 대화를 하면서 아, 이분에는 이런 게 더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또 PB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유튜버가 되고 나서는 구독자분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만나서 금융의 조언을 주면 불법입니다. 금융사의 직원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이렇게 외치는 것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다양한 거를 보여드리고 다양한 보기를 계속 드리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거를 해보면서. 자, 이번에는요, ISA의 현황을 직접 이렇게 다 보여주셔도 괜찮을까요? 누군가가 와서 돈 네.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겠죠? 이럴 때만 이렇게 가져가요? 아, 이거는 어차피 네. 연금으로 넣을 돈이라. 그래요. 이렇게 네. 연금을 넣어줘야 되니까 이거 못 빌려줘 라고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올 것 같지 않아요. 네. 항상 돈이 드러나는 순간 돈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자, 여기 보면 채권과 금과 달러 네. 이 세 가지의 안전자산과 배당주와 리츠 두 가지의 배당자산과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두 개의 투자자산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자산들이 쭉 나눠져서 들어있고요. 근데 이번에 13기 들으면서 교체를 하다가 만 상태여가지고 포트가 조금 꼬였는데 원래는 이제 국익 거 기준으로 수익도 많이 났고 이랬다가 ISA는 배당으로 IRP는 TDF로 말씀 주셨잖아요. 갑자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게 아니라서 더 크게 보였는지 일단 지금 제가 다 정지. 지금 정리를 좀 하고 계시군요. 예, 저 정지하고 말씀 주셨던 것들 다시 열어서 종목 조금씩 다른 것들 어떤지 비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고 금은 싸지면 산다고 했는데 못 사서 좀 아쉽긴 합니다. 금은 안 사질 겁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조금씩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걸 권하셨었는데 금은 저는 그냥 5년째 계속 그렇게 얘기 들을 수밖에 예, 없어요. 왜냐면 그래서 5년 전에 거의 해마다 지금 10,000원씩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적립식으로 해야겠다. 이게 이제 어떤지 성격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배당주가 근데 우리 금융주주가 지금 저거보다 더 올랐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네네. 담았던 게 우리 금융주식이긴 한데 너무 올라 버렸죠. 일단 이것도 좀 리밸런싱 한다고 판 거거든요. 그래서 저 CD 금리로 다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CD 금리로 다 네. 바꿔놓고 계시군요. 이렇게 조금씩. 네네. 배당주가 궁금하고 뭐 해외주는 일단은 인도랑 중국주가 좀 있었는데 그거 정리하고 신흥국으로 좀 바꾸려고 준비하는 중. 예, 얘는 지금 정찰병식으로 좀 몇 개 사놓은 상태이고요. ISN 이렇게 했고 23년 12월에 만들기만 했고 24년 5월부터 운영해서 딱 1년 한 겁니다. 12월에 개설을 해야 2천만 원을 23년분을 넣을 수 있다고 해서 개설만 한 거고. 예, 한도를 많이 확보를 했으니까 많이 네. 넣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2025년 이제 5월에 넣고 23년, 24년치 넣고 올해 거도 이제 더 추가로 넣을까 하다가 지금 갑자기 ISA를 배당으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라고 일단 얼음 상태입니다. 답은 없어요. 또 하나의 보기를 보여드린 네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산 배분은 당연히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죠.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기도 하고요. 또 괜찮은 부분이 여기 보면 23년 12월에 오픈했죠. 그러면 이때 한도는 2천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해가 바뀌어서 한 달 뒤에 1월이 되면 4천이 되죠. 그리고 나서 2024년 12월이 되면 개설한 지 1년 되는 거잖아요. 자, 이때도 여전히 4천이죠. 한 달만 더 지나볼게요. 2025년 1월이면 실제로 개설한 지 2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아직도. 근데 한도 어떻게 돼요? 6천 되죠. 네.
그렇게 돼서 지금 6천까지 넣으려고 하다가 잠깐 멈춘 거예요. 그래서 ISA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3년 만기 채워야 되잖아요. 많은 경우에 한도는 8천이 돼요. 해가 바뀌면서 생긴 한도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네. 8천을 꽉 채워서 ISA를 꽉 채워서 투자가 완성이 되면 만기 도래하자마자 바로 이거를 연저로 옮길 수 있는 카드가 주어지죠. 네, 저는 그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하시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3년짜리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저는 약간 아쉬운 거예요. 자산 배분은 수익이 누적되는 맛인데, 그러니까 IS를 쭉 가져갈 수 있음에도 그게 되는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션을 약간 바꾼 거예요. 연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ISA를 3년마다 8천을 채우고 빨리빨리 없애주는 게 더 이득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제 연금이 더 커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년짜리 자산 배분이 너무 저는 아쉬워서 이거는 오히려 자산 배분에 대한 이 장점을 못 느낄 수도 있겠다. 차라리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배당주로 가자. 대신 연금저축은 돈을 많이 넣게 되잖아요. 이제 아마 연금저축은 1년에 1,800이지만 이 방법을 쓰면 몇 년 만에 그냥 바로 그냥 억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이 커지면 거기에 자산 배분 제대로 해서 그걸 더 잘 챙기자라는 쪽으로 제가 책을 연금 중심으로 쓰면서 바꾼 거죠. 네,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1년 만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14.8%의 수익률을 얻으셨군요. 네. 그리고 이 14.8%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오른 미국 주식이나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좀 팔아서 그 수익은 빠진 금액인 거죠. 그런 거는 빠지고요. 네. 이것보다 더 컸겠군요. 그래서 보면 국내 주식 쪽도 VIP 펀드가 들어있는데 25% 수익. 이렇게 주식이 오른 거 외에도 다른 거 보면 우리금융지주와 금이 오른 것들 이런 것들. 근데 심지어 보면 30년 국채는 또 빠졌어요. 이런 자산도 있다는 거죠 항상. 제가 옛날에 포트 짤 때는 배당주 리츠 여기 아직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오를지는 맞출 수는 없지만 네. 전체는 되게 평화롭게 좀 잘 커가는 게 자산 배분의 장점이 된다는 걸 또 한번 볼 수 있네요. 그래서 ISA 잘해주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연금입니다. 혹시 연금저축을 하고 계세요? IRP로 하고 계세요? IRP에 1,800. IRP로 1,800 하고 계시군요. 네네네. 네, 하나만 틀 거면 그게 낫습니다. 자, 여기에는 작년에 네. 그러니까 퇴직금이 조금 있었고요. 퇴직금도 들어갔어요. 예, 저는 이제 55세 마지막에 연금을 많이 타려고 시작을 했으니까 1,800만 원씩 꽉꽉 집어 넣으려면 연금저축에도 넣고 IRP에도 넣고 정신이 없겠다. 그래서 IRP에 1,800을 넣자 해서 이제 퇴직금도 들어가 있고 작년 1,800도 들어갔고 올해 1,800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들어가다가 요번에 TDF 말씀 들으면서 5월 중순 이후에 또 멈춘 상태거든요. 1년 정도 했고 12% 정도의 수익이 났군요. 여기는 고배당주로 잡았거든요. 플러스 고배당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어리둥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채널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라 이게 올라서 문제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이렇게 문제. 되면은 나중에 배당을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되는지 황금알을 낳는 닭을 갑자기- 사가지고 계란을 잘 수익을 취하고 있었는데 닭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너무 오르면 갈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그래도 영상 봤거든요. 깻님님이랑 네. 하신 영상 보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근데 결국에 이런 거예요. 배당주들이 오른 이유는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재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오를 거라고 이렇게 본 거잖아요. 시점 자체가. 근데 주식은 이렇게 가지 않죠. 분명히 주식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이게 뜻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오버된 부분이 있다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많이 빠져서 저평가된 구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이제 이 시점으로 변화가 시작이 된 걸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본 사람은 어떻게 의사결정하는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파는 게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그조차 언젠가는 다 메꿔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플러스 고배당주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나한테 계속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홀딩인 겁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ISA에서 가지고 있다면 셀해도 크게 상관없을 거고 연금저축에서 가지고 있다면 계속 홀딩하는 게 그래서 그런 낫지 않을까. 의미여서 고배당주는 안 팔았고요. ISA는 그래서 약간 수익 실현. 그럼 잘해요.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대로 일단은 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ISA도 그냥 수익 실현하지 말 걸. 그때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했는데 그때 콜렉터의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놔뒀었으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자산 배분을 리밸런싱 하다 보면 팔아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자산 배분의 포트를 만든다는 것은 콜렉터의 기질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데 뭔가를 팔아낸다는 게 엄청 배치되는 액션이어서 충돌이 좀 생기기는 한데 그래도 리밸런싱은 꼭 필요하죠.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제가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중이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 IRP에서 특징은 제가 TDF가 있거든요. TDF 2050 2050 액티브가 있습니다. 원래는 퇴직 시점으로 해서 2030을 샀어야 되는데 네. 저의 염원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80
60세까지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염원도 있고 그러면 2050년이 맞는 거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주식과 채권의 비중인 거잖아요. 해보니까 어차피 얘는 담아놓을 거잖아요. 막 심하게 폭락을 하더라도 언젠간 오를 거라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거라고 생각하면 주식이 변동성이 있어도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에 대한 변동성의 리스크는 시간으로 해지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걸 선택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겸사겸사 2050으로 했고 이제 연금이 받을 시점이 돼서는 이거를 변경을 해서 해야 될까요? 저는 연금을 실제로 수령하시려고 생각하시는 65세 시간이 뭐 그쯤 되면 시작할 거잖아요. 연금. 수령 자체는 그때 시작하실 거예요?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65세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연금을 수령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네. 요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65세를 기점으로 한다면 이게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그게 충돌이 나서 네. 안 그래도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과감하게 제가 연금 받는 시점이 되면 쟤를 매도한 다음에 2040이나 이런 걸로 갈아타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신다면 TDF를 사실 하는 이유는 없어집니다. 어. TDF는 그 작업을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연도가 다가올수록 비중을 조절해 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가 TDF를 바꿔줘가면서 여기 들어있는 주식의 비중을 바꿔간다는 건 사실 이중적인 액션이 네, 되는 그러니까 거죠. 좀- 답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35로 바꾸시고요. 어. 주식을 더 하시고자 하신다면 밑에 어. 있는 주식 비중을 그냥 더 올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30% 안전자산에 걸려서 제가 지금 처음이라서 그런지 주식이 이렇게 변동성이 낮은 것도 있지만 장기라는 걸로 상쇄한다고 생각하니까 안전자산을 좀 주식이 많은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짧은 생각이 드는 그거는 거거든요. 지키고 싶은데 불리고 싶은 마음이 네. 다 네. 들어간 거겠죠.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지금은 코스피가 3천이 넘습니다. 많이 올랐고 일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이 들 때예요. 지금이. 최근 1년도 그랬고요. 근데 그 전 1년으로 돌아가서 2021년 그때는 제가 모르는 세상이라. 그렇죠. 22년 주가가 1년 내내 빠지고 힘들게 하는 시기를 많이 겪으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 액션을 취해요. 그래서 그럴 수 저는 있군요. 최근에 겪으셨던 시장에 대한 약간의 편향이 작용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네. 주식시장이 적어도 우리가 심적으로 느낄 때 지금처럼 높다면 이때는 모든 선택을 보수적으로 계속해 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TDF가 그리고 보수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인 거잖아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요즘에 보던 다른 상품들 대비해서 높아 보이는 거지 그게 나의 수익률 자체를 근본적으로 깎아먹을 정도만 그렇진 않아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TDF, ETF. TDF, ETF가 나왔죠. 네, 그거는 사려고 찾았는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TDF, ETF 찾았더니 작년엔 5월 지점에는 없었거든요. ETF로 들어가서 사야 돼요. 그리고 TDF, ETF로 가신다면 보수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보수가 조금 신경 쓰이신다면 네. TDF, ETF로 가시는 것이 좋고 네. 검색창에서 그게 약간 어렵다가 생각이 드시면 연도로 검색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연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ETF 이름은 거의 없기 때문에 2040, 2050 이런 식으로 연도를 그냥 검색하면 ETF에서 검색이 바로 될 겁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TDF를 그냥 적립식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TDF, ETF를 찾아서 그거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자, TDF를 사는 방법은 자, 일반 펀드가 있고 ETF의 방법이 새로 추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TDF 자체는 지금 여기가 그래도 메인이고 ETF는 이걸 담는 게 되게 쉽거든요. 어차피 같은 회사가 할 테니까 담아가지고 구현하는 게 쉬운데 이거의 장점은 아주 낮은 비용이 되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TDF는 일반 펀드 쪽이 그래도 운용사 입장에서 여기 대부분의 잔고가 있기 때문에 이거의 수익률이 좋아야 되거든요. 다른 회사들과 비교가 될 때도 이걸로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 여기 신경을 더 많이 쓸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인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ETF로 만들어진 거는 약간의 자동화를 조금 더 가미시켜 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반으로 두시고 ETF가 충분히 더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도 그때는 컨텐츠 같은 거 찍으면서 조금 변화를 말씀드리겠죠? 그때 바꾸셔도 늦진 않을 거예요. 커버드 콜처럼요. 커버드 콜을 제가 작년 5월에 이게 뭔가요? 물어보셨을 때 그때는 아직 하지 말랬죠. 네, 생각하지 마세요 이랬던데 요즘에 또 이렇게 커버드 콜 말씀 주시는데 아 이런 장점이 있구나. 지금 커버 듣고 진짜 많거든요. 네네.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앙 여사님께서 선택하셔도 되는 상품은 한 5개밖에 안 됩니다. 수십 개 중에서 수십 개 전체를 만약에 커버드 콜로 규정한다면 네. 여전히 저는 커버드 콜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요. 제가 수업 들으면서 느꼈던 게 저는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옥석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되면 그렇게 시간 지나면 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선정하신 걸 보면서 와 예술이다 하면서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예술을 찾아낼 수 있을까? 예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건 뭐죠? 아, 제가 네. 올해 스승의 날 고미스쿨 네. 선생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신세를 많이 지고 많이 배웠는데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개인 메신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스승의 날 감사 문자를 제가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제가 잘 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올리면 고미스쿨 선생님들이랑 다 힘이 되시지 않을까. 엄청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스승의 날 주저리주저리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 안 여사님의 궁금증. 첫 번째, 개별 주식 투자. 혼자서 종목 선정하고 공부해서 매수한 종목을 교체하기까지 돼서 알고 싶어요. 개별 주식 투자를 근데 꼭 하셔야만 할까요? 안 여사님께서? 저는 개별 주식은 연습한다고 위탁해서 좀 하고 있고 그거보다 ISA나 ILP에서 플러스 고배당주 뭐 이렇게 딱딱 말씀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보니까 좋은 걸 알겠는데 그냥 딱 시장에서 여러 개 중에서 보면 못 고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개별 주식 그 의미가 아니고 이거 네, ETF이군요. ETF에서 네. 주옥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선별을 ETF 고르는 법. 예,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죠. 그런 안목은 경험이 필요한 거죠. ETF를 고를 때 지금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자산 배분이잖아요. 이 자산 배분은요. 이 포트폴리오가 일단 거의 바뀌지 않아요. 이 정적 자산 배분이라고 부르죠. 포트를 잘 안 바꿉니다. 네.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요 ETF, 요 ETF, 요 ETF는요. 5번 해요. 왜냐면 기초 자산이 똑같잖아요. 근데 ETF의 종류만 달라지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에 내가 금을 살 거예요. 금을 사려고 보니 타이거 골드가 있고요. 골드 선물이고 네네. 그 다음에 에이스 금 현물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타이거에서도 금 현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을 얼만큼 담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비중에 대해서는 고민을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 안 바뀌고 그리고 제가 책에 써드린 것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결국 우리의 고민은 나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바꿀까 이런 고민인 거잖아요. 예, 그 수업 때도 조금씩 바뀌어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전체 비중은 잘 안 바뀌죠. 그래요. 그래서 네. 할만하다고 느끼는 건 금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어렵거든요. 금 공부하려고 해도 진짜 할 게 많지만 우리가 금을 10% 담고 있기 위해서는 이 정도에서 비교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타이거 골드를 가지고 있는데 에이스 금연물로 안 바꿔줘서 큰일이 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가장 큰 의사결정이 여기 자산 배분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연금저축으로 자산 배분을 하고 있다는 그 행위가 그게 해결이 중요하다. 됐으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투자에 필요한 것 중에 한 80%는 해결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비교는 2차적인 건데 네. 이게 영향을 주는 거는 한 20%도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ETF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더 이상 크게 많이 고민하실 필요가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고민. 저는 이제 처음 공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디테일하게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요번에도 보니까 CD 금리도 구기 때는 CD 금리 알려주시고 소포를 알려주셨는데 제가 요번에 그래서 사봤거든요. 네. 소포는 월배당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장단점이 있는 게 마이너스 금액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이렇게 두 개 놔두는 거를 불편해하는 편이라서 구기 거 CD 금리를 놔둘까? 이 소포를 좀 더 지켜보고 일로 다 옮길까? 그런 고민 저도 이해는 되는데 네.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저기 1번 보이는 것처럼 내가 현금으로 얼만큼 둘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이고요. 두 번째로 가서 내가 CD로 갈지 소포로 갈지는 드라마틱한 차이를 내지는 않아요. 결국 여기까지 내가 다 챙겨간다면 조금 더 좋아지긴 하겠죠. 디테일에서 차이는 오겠지만 네네. 일단 저는 1번이라는 큰 자산 배분을 하고 계시다는 것 저것만으로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주변 찾아봐야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연습 삼아 해보는데 별 차이가 없을 것 네. 같긴 하네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남편은 작년 2월부터 이제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연금을 뒤로 딜레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자동으로 은행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처음에 IRP에 넣다가 일단 CMA로 그래서 그냥 달달이 돈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중이고 퇴직금도 그런데 아직 얘기도 못 해봤어요. 남편의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은 아예 하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제 55세가 돼서 퇴직금이- 임금 피크제가 들어가서 퇴직금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 임금 피크. 네, 55세가 되면 이제 10%씩 깎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네. 급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55세를 기점으로 피크 들어가면 이게 줄잖아요. 자, 이 시점에서 네.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 일어난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이때 목돈이 나온 거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퇴직금에 대해서 디폴트 옵션으로 묶어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돈이 IRP로 나왔을 거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퇴직금에 대해서 자꾸 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초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아직은 모른다. IRP에 목돈이 들어있는 상태이고 지금 네. 계속 일을 하시고 앞으로 줄여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 목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금액이 크고 네. 이러니까 되게 부담스럽죠. 그래도 주식은 조금씩 사본 적은 있으니까 아주 모르지만 저희의 첫 기억은 그거거든요. 결혼할 때 초에 180인가? 목돈이 생겼을 때 그거를 주식에 넣고 자동차를 13년 이상 이제 타고 바꿀 때 자동차를 살 때 그걸 열어봤더니 금액이 되게 많이 차값이 돼 있어요. 170 얼마 넣었었는데 세금 떼고 1,800 얼마가 됐더라고요. 주식이에요? 네. 좋은 주식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그때 첫 느낌은 이건 뭐지? 주식에 대해서 네. 그런 게 열리셨구나. 열리진 않았어요. 그때도 그래요? 주식은 하면 안 되는 패가망신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었는데 그건 저도 공감하는데 주식을 하지 않았으면 그 차를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 더 해서 차를 바꿨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현실적으로요. 자, 1번 개별 주식입니다. 개별 주식은 기업 주식 말하는 거죠. 개별 주식은 맞을까에 대한 생각이 일단 듭니다. 두 분의 환경으로 볼 때 개별 신경 주식에서는 쓸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건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 기업 분석 안 하고 주식을 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사는 거랑 미국 지수를 사는 거 둘 다 두 분에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3,200을 코앞에 두고 있고 지금 미국은 최고 신기록을 또 갱신하고 네. 있어요. 그거는, 미국 지수 사는 네. 것도 그건 젊은 친구들이 지금부터 쭉 모아간다고 했을 때 도중에 하락이 생겨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해도 되는 건데 지금 ang 여사님께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간접 투자로 펀드 투자를 하는 건데 요거는 선택지가 그래도 약간은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주식 100이라는 포트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높아져 있는 부담과 변동성은 두 분이 힘들게 할 거고 목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일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계신 목돈으로 채권 자산들을 하시되 진짜 안전한 것만 골라서 하시면 예금금리보다 한 두어 배 정도는 나오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4%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으나 목돈으로 하는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가 나오는 걸로 이게 만약에 월배당이면 좋겠지만 어쨌든 배당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로 주식을 사세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은퇴까지 하시게 된다면 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거 생활비로. 그러니까 목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게 안 될 거예요. 이걸로 지금 제가 볼 때 굳이 할 수 있는 거 CD금리, 소퍼금리 넣어놓는 거 또는 장외 채권으로 우량채권 조금 넣어놓는 거 정도 거기서 더 나아간다고 해도 제가 책에서 써드린 것처럼 월배당 포트 한 4%짜리 엄청 보수적인 거 하는 거 정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하니까. 네, 지키는 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너무 큰 고민 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 목돈인데 이거 1%가 얼마야? 이걸 잘 굴려야 되는데 아 이거 내가 하고 있는 대로 지금 주식 60짜리 포트로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손이 안 나가네 라고 계속 망설이실 텐데 그것보다는 하고 계신 연금저축과는 달리 이 목돈은 사실상 채권형에 파킹을 해두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렇게 네. 가시는 게 낫지 않나? 만약에 찾으시는 것 중에 지금 신경 안 쓰시기를 원하시니까 랭기 매칭형 요거는 채권형이거든요. 2026년 이후에 만기되는 걸로 골라서 해보시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지금은요. 우리 그렇죠. 기준금리 많이 네, 내려가 네, 있으니까 네, 네. 그거 정도로만 좀 넣어두셔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고려해봤을 때 이 만기 매칭형 ETF에 들어있는 채권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고생시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이 정도 카테고리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유튜브는요. 네. 그래도 이렇게 가보시면 되고 당연히 다른 이제 소퍼나 CD 이런 거는 다 하실 수 근데 있으니까. 남자라 그런가 약간 주식 이런 쪽으로 좀 관심 갖는 것 같아요. 좀 묻어두면 장기 우상향 할 거다라는 생각에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이렇게 배당으로 네. 마음껏. 제가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봤던 최악의 상황들의 대부분은 퇴직금에서 옵니다. 퇴직금을 다뤄본 적 없는 목돈인데 이걸로 네. 주식 투자를 한 경우에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해서 올랐을 때 사서 빠졌을 때 팔아가지고 손실을 확정시키고 잃고 만회 심리 작용해가지고 더 이상을 다시, 레버리지 사시고 그 빌드업이 되지를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진짜 우리 ang 여사님처럼 어찌 보면 약간 늦게, 왜냐면 주식 투자 붐이 내가 상당히 컸을 때 일어난 거잖아요. 제가 그때는 구경만 했죠. 그 정도로 겁쟁이였던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네. 평생 근처에도 안 갔는데 네. 이걸 해야 되는가. 그래서 공감대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요. 사실 지금 학생들이나 엄청 초년생들은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시작 자체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양 여사님의 느끼는 이런 고민 또는 최근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살려가지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곰곰이 분들께 고미TV를 만나서 배운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폭락장에서 과감하게 딱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그 짜릿한 경험, 그거를 2번이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요. 거시적으로 이렇게 경제 사이클을 보려는 노력, 그게 세상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조금 나이 들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열고 지켜보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후에 좋은 하나의 취미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린다. 오, 이거 좋네요. 언젠가 노후가 오면 취미 생활이 되겠군요. 그때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워렌 버핏 선생님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것도 좀 파보고 그때는 네. 더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좋네요. 여러분들도 언젠가의 노후에 이 투자라는 게 엄청 유익하고 어찌 보면 두뇌에도 좀 많이 되니까 네, 치매 예방에도 큰 맞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후의 즐거운 취미 하나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